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돌로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2일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몰락한 기업들도 많고 너무 앞서가다가 실패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 두 빅테크 기업의 주주총회 이야기로 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작년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제안한 비트코인을 기업 재무자산으로 일부 포함시켜 보자는 안건에 대한 것인데, 이 안건은 거의 만장일치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찬성이 0.6%였고 반대가 99%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열린 메타 주주총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올라왔는데 찬성이 0.08%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과연 주주들이 반대했다는 말이 진짜 모든 주주들의 뜻일까? 사실 이런 대형 기업 주주총회는 많은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의 뜻이 강하게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의 경우에 마크 저커버그가 A, B급 주식 구조를 통해서 10% 정도를 되는 지분으로 절대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이 안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다른데 여전히 블랙록, 뱅가드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주주총회의 결과는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사실상 대주주와 경영진의 결정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주주와 경영진의 판단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들은 분명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한 끝에 보수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왜 그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짚어봐야 될 건데,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몇 %씩 움직이고 또 한 달에 20, 30%씩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제표가 분기마다 크게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 회계 기준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면 즉시 손실 반영을 해야 되지만 가격이 오를 때는 이익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대칭 회계 구조 때문에 부담이 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사업과의 무관련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나 오피스 그리고 AI 같은 기술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메타는 소셜 미디어와 광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집중을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가 투자 회사가 아니고 기술 회사인데 어떻게 비트코인을 들고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ESG, 즉 환경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인데, ESG 경영은 기업이 환경보호 그리고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뜻하죠.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환경 문제의 비판도 많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ESG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비트코인 보유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내의 암호화폐 규제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자면은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직은 비트코인을 재무에 넣기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트코인을 패싱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이 또 다른 리스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지금 세계 최대 비트코인 ETF IBIT를 운영을 하고 있고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요 대주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들 기업이 비트코인을 직접 재무에 포함시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ETF를 통해 유입되던 비트코인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직접 보유한 기업들이 ETF와는 무관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건 블랙록의 입장에서 약간의 이해 충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의적인 통제냐 단순한 구조적 선택이냐를 명확하게 단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ETF를 중심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월가의 기류가 있다면 기업들이 직접 보유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접어두기로 하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강구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각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고 그 부담은 결국 현금을 들고 있는 쪽이 떠안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현금의 대안이기도 하며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가만히 들고만 있는 자산이 아니라 미래에는 그 위에 결제나 송금, 스마트 계약 등 금융 생태계가 계속 사여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에 아예 참여조차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고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와의 괴리감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기도 한데 지금 20대와 30대는 비트코인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세대들입니다. 탈중앙화 그리고 발행량의 제한, 검열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런 가치에 더 큰 신뢰를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대들에게 우리는 전통 자산만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기업은 신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무작정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너무 조심스럽게 선택한 결과 그것이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물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면 한 발 먼저 움직이는 태도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아직 조심스러운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무너진 기라성 같은 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블록버스터라고 있는데 스트리밍 시장을 무시하고 넷플릭스의 인수를 거절했죠. 넷플릭스는 장난이다 이렇게 비웃던 회사가 결국 넷플릭스에 밀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닥이라는 회사를 알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부상을 경시하고 내부에서 디지털 기술을 개발했지만은 기존 필름 사업과 충돌해서 상용화를 포기했죠. 우리가 카메라를 만들었다는 어떤 자만이 디지털 시대를 막았습니다. 그 결과 코닥도 사라져갔습니다. 노키아라는 스마트폰 혁신을 수용하지 못해서 실패를 한 회사도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과 앱 중심 환경을 너무 늦게 도입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는데 우리는 전화기를 만든다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 스마트폰 전쟁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야후가 있죠. 검색과 모바일 광고 전략을 실패했습니다. 구글의 기술력과 페이스북의 네트워크 효과를 과소평가해서 구글을 살 수 있었던 회사였지만 결국 구글에게 밀려서 사라졌습니다. 시어스라고 온라인 커머스 시대를 적응하지 못해서 아마존의 부상을 무시하고 전통 리테일 전략만 고수하다가 미국 최대 유통업체였는데 온라인 쇼핑을 무시한 결과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모토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혁신을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력은 있었지만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결국 몰락한 회사가 되었는데, 기술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남긴 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변화를 거부해서 망한 기업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너무 앞서가다가 시장의 수용 속도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실패한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과잉 혁신의 덫 혹은 시장의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웹TV 같은 웹TV 네트워크라고 1996년도에 인터넷 TV로 연결하는 셋톱박스를 개발했는데 시장 확장에 실패를 했습니다. 스마트 TV 시대를 10년 이상 앞서간 선구자였는데 너무 빨랐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 살아남지 못했고, 웹반이라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 전역에 온라인 식료품을 배달하는 서비스였는데 13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주 성공을 했겠죠. 한 20년 먼저 태어난 바람에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노키아 엔게이지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휴대폰과 게임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디바이스인데 디자인이 불편하고 콘텐츠가 부족해서 결국, 그리고 또 너무 앞서간 나머지 2년 만에 단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폰과 닌텐도 스위치를 꿈꿨지만 결국 시대가 따라오지 못해서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렌스타인 베어즈와 아메이 코인 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탈중앙 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너무 빨리 나와서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환경이 매일 우리 앞에 닥쳐오기도 하고,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우리는 변화에 내몰리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변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너무 앞서가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다가 실패한 경우는 대체로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처럼 16년이 지나도록 점점 더 확산되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세상을 변화시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어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비트코인을 외면한 결정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시대착오적인 결정은 아니었는지 지켜보는 것, 이것도 비트코인 호들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들러였습니다.